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인류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곳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생명은 최초의 창조자에 의해 소수의 형태로 또는 하나의 형태로 모든 능력과 함께 불어넣어졌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이 행성이 확고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이렇게 단순한 발단에서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경탄스러운 무한의 형태가 나타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는 이 견해에서는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네요. 제가 읽은 책은 그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송철용 씨가 옮긴 그런 종이기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2015년에 읽었으니까요. 10년이 좀 더 됐네요. 생명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다윈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럼 당시의 세상을 뒤엎었고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의 주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논문처럼 구성된 이 책의 원제는 자연 도태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 보존에 대하여이며 탐구의 거의 완벽한 자세와 오랜 기간 지속하는 세밀한 관찰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군함 비그로를 타고 5년 동안 6만 4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며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넘게 연구를 지속해 1859년 11월 24일에 초판을 발행했습니다. 모든 종은 개개의 독립성을 가진 채 창조되지 않았고 다른 종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생존 경쟁에 따른 자연 선택에 의해 변이와 유전을 거쳐 점차 진화한다고 다윈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각 용어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직접 보고 관찰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이전까지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을 검토하고 의문나는 것은 서신이나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다윈은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사육과 재배하에서와 자연에서의 변이,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 본능과 잡종, 지질학적 유물 기록, 지리적 분포에 따른 영향, 생물의 상호 유연과 형태학, 발생학과 흔적기관 등의 장으로 나뉘어 흥미진진한 진화론이 펼쳐집니다. 연구하면서 마주치는 그 난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살펴보며 동의를 구하고 마지막 부록으로는 초판에 대한 반론을 펼친 학자들에 대한 재반론을 실어서 주장의 근거를 더욱 튼튼하게 다집니다. 연구 논문을 위하여 1만 4천여 통이 넘는 서신을 학자들과 주고받을 정도로 다윈은 치밀하고 통합적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의 바다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은 재차 실험으로 확인하여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기존 연구자와 다시 토론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그의 사망 시까지 40년이 넘습니다. 학문의 성과를 위한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위대한 정신적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죠. 다윈이 이전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진화론을 주장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를 비롯해 4발 달린 짐승 안에서 원숭이 속과 호모 속으로 나누어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로 명명한 린네, 원숭이는 인간의 퇴화형이라고 주장한 비퐁, 사수류인 원숭이와 이수류인 인간으로 구분한 라마르크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다윈은 과학적으로 진화 요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죠. 생식을 수반하는 성장, 거의 생식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유전, 생활의 외적 조건의 직접과 간접 작용에 의하거나 용불용에 의한 변이성, 생존 경쟁과 자연선택, 형질의 분기와 열등생을 멸종시키는 증가율로 인하여 점차로 고등동물의 산출이 이루어지는 것 등이 다윈이 밝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기관과 본능은 개개의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경미하지만 수많은 변이의 축적에 의해 완성됩니다. 각 개체의 각 부분과 본능은 생존 경쟁과 유리한 쪽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존재하여 개체적 차이를 보이죠. 자연 선택과 용불용, 변이, 유전 등이 진화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 선택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가축이나 재배식물은 사람 손에 선택되고 개량되어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는데 이것이 인위 선택입니다.
그에 반해 자연 선택은 투쟁에서 이기고 유전하며 변이가 일어나 변종이 생기고 축적되어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어느 하나의 원초적인 형태이거나 다수의 다른 형태에서 유래한다는 선에서 다윈은 당시 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배려는 거기까지일 뿐이죠. 1871년 인간의 유래 및 자웅 선택에서 다윈의 진정한 본색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다른 포유류와 같은 일반적 구조이며 꼬리뼈나 귀를 움직이는 근육처럼 흔적 기관을 갖고 있어 선조 시대에는 완전한 형태였다가 이후에 점차 퇴화했죠. 인간은 결국 동물에 불과하며 다윈은 동물 법칙을 적용하여 인간 유래에 대한 설을 주장합니다. 자연 선택에 노출된 인간은 사수류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결론이죠. 신학부에 입학하여 인문학사 학위를 얻은 다윈은 신앙, 그리스도교죠, 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동물의 모성애와 애정과 도구 사용을 통한 미적 감각 등이 사회적 본능이 되어 점차 발전해 도덕 감각이 생겼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도덕 감각과 양심의 획득은 진화 이론의 생존 투쟁 명제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동물적 정신의 점차적인 발전은 자선 행위나 칭찬 등의 습성과 유전을 가능케 하여 용기 있고 동정심 많은 도덕적 부족이 그렇지 않은 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자질이 높은 인간이 늘고 퍼져가면서 오늘의 인간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이라는 높은 지위에 도달한 뒤 별개의 인종, 즉 더 적절히 말하면 이종으로 갈렸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의 구별까지도 다윈의 주장에는 거부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등 당시의 많은 사상가들과 저서들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문명이 낳은 인종의 보편적이고 상상력, 경외심, 호기심, 추리의 힘이 뒷받침되어 생명과 영적인 힘이 부여한 결과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니 다윈은 과학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신앙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셈이네요. 신을 믿는 것은 인간과 하등 동물과의 모든 차이 속에서 최대의 것임에 머물지 않고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자주 말해줘 왔다. 그러나 이 신앙이 태초에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종의 기원을 넘어 다른 저서의 내용을 들이댄 것은 그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천재 다윈은 많은 무지 속에서도 옳았습니다. 과거의 사랑, 무제한의 인내심, 관찰과 연구의 근면함, 창의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를 존경합니다. 그가 인류에게 선물한 유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것이죠. 오늘의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거론됩니다. 물론 그가 아니었어도 다른 이에 의해 진화론은 등장했겠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정말 인간 지성이 획기적인 두 번의 변화가 있다면 코페르니쿠스, 찰스 다윈,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돈다는 것, 그리고 동물이 사는 밀림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것. 정말 인간 지성사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또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지만 많이 읽지 않은 책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책,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